논문 하나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백신이 사실 답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 면역 60 내지 70%가 달성될 때까지 유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60 내지 70%가 감염이 돼서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인구 집단 대량 접종해서 집단 면역 60 내지 70%를 달성해서 유행을 종식할 거냐. 후자가 가장 아이디얼하겠죠. 이상적이겠죠. 지금 우리가 스웨덴을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일단은 뭐 자연적으로 감염되고 집단 면역이 60 내지 70%가 형성될 때까지 엄격하게 통제 안 하겠다. 집단 면역 전략으로 실험을 하고 있죠. 최근에 스웨덴에서 이 항체 조사를 했더니 고작 7.1%만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멀은 거죠, 갈 길이. 근데 이미 스웨덴은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뭐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환자나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그런 전략은 상당히 무모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백신 개발이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 지난주 18일 날 미국 모더나의 mR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 임상의 이제 중간 분석 결과가 좀 모더나 회사 자체에서 보도 자료로 냈죠. 아직 정식 논문이라든지 주간 연구 책임자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언급한 바가 없어서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부작용은 큰 문제가 없다. 또 항체가 다 생겼고, 그중에 8명은 우리가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중화항체가 8명 검사에 8명 다 나왔다. 희망적인 소식은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에서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5형 벡터 코로나 백신의 일상 임상 시험 결과가 예비 보고로 논문이 란셋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더나의 그 보도 자료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란셋이라고 하는 유수의 저널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예비 보고입니다. 프렐리미나리 리포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임상을 일상을 건강한 성인 대상 했지만 28일까지의 연구 결과고, 보통 6개월까지 면역 원성이나 안전성을 보는데 지금 한 달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예비 보고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논문이죠. 지금 중국의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지금 사스 코로나 백신의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단백, S 프로테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항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아데노바이러스 5형이라고 하는 벡터,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라든지 인후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군대 입대 신병에서 집단 발생을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일부에 이 S 단백 유전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전자가 S 단백을 발현하도록 조작이 된 거죠.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 건강한 성인 대상 18세에서 60세 대상의 성인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내약성이라는 건 부작용이 적으냐, 그런 걸 보는 거고, 면역 원성, 항체 형성 조사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를 3가지 용량으로, 저용량, 중등도 용량, 고용량, 3가지 용량으로 바이러스를 그 백신에 넣어서, 그리고 개방형입니다. 어떤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맹검이 아니고 백신 접종하는 의사나 받는 피험자나 이게 뭐 얼마 용량의 백신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고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한 편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상은 대개 40-50 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안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접종 부위의 국소적인 부작용, 압통, 부종, 발적, 이런 국소 부작용, 그다음에 전신 부작용,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이런 또 신경 증상, 이런 안전성을 보는 게 1차 임상 시험의 주 목적이고, 이 7일 내에 이제 안전성 먼저 보고 28일차에 또 보고, 이거 뭐 전형적인 티피컬한 임상 시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수적으로 면역 원성, 항체 형성을 이제 엘라이자, 보통 항체와 중앙 항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항체, 그다음에 T 세포 면역 반응까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앨리스팟이라는 기술로 봤는데, 그래서 우선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습니다. 불과 11일 동안 한 거니까 이 중국의 그 스피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우한시에서 195명을 스크리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한시 하면은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거기 환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앓고 난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백신 임상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5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 또 PCR 검사, 체스트 CT 촬영까지 해서 코로나19를 걸린 적이 없다. 항체 IgM, IgG 음성이고, PCR 확진 검사 음성이고, 체스트 CT 촬영해서 음성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던 사람만 대상으로 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명이 동원이 됐고, 51%가 남자니까 남녀가 거의 반반이다. 평균 연령은 36세다. 30대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은 5 곱하기 10의 10승, 1 곱하기 10의 11승, 1.5 곱하기 10의 11승. 그러니까 뭐 2배씩으로 이제 용량을 높인 거죠. 바이러스 숫자를. 그래서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을 각각 36명씩 배정했습니다. 1대 1대 1로. 접종을 근육주사를 했습니다. 근육주사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부작용이 있나, 앞서 말씀드린 접종 부위가 아프냐, 발적이 있냐, 부종이 있냐, 뭐 그런, 또 전신에 발열, 오한, 뭐 근육통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이상 반응, 부작용이 있던 빈도는 저용량에서 83%, 중간용량 83%, 고용량 75%,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백신을 어깨에 근육 주사하면 하루 이틀 내에 이제 이 근육통이라든지 뭐 접종 부위 통증, 발열, 피로, 두통,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항원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증이거나 중등증, 자연 해소되는 부작용이었다는 거죠. 이게 많이 있었지만은 이상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또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그 정도는 예상되는 거다. 큰 중증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접종 후 28일 내에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 한 달 이내에 이 지금 108명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병증으로 뭐 쇼옥이 온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입원할 정도의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제 108명이니까 소수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앞으로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올 때도 안전할 거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소수를 가지고 한 거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항체 검사를 부수적으로 했는데, 엘라이자 항체, 중항체는 접종하고 2주, 14일에 유의하게 증가되고 28일째에 정점, 되게 3, 4주 내에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상대로 우리가 면역 원성이 있었다. T세포 면역 반응은 우리가 이제
우리 면역 체계를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포 면역의 중추가 T세포 반응이거든요. 이 접종 후 2주에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코로나19 백신을 중국에서 108명 건강한 성인들 일상 시험을 했는데 안전했다. 큰 중증 이상 반응 없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 중항체도 형성이 됐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그 희망적인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각 군이 35명이다. 저용량, 중등용량, 고용량 36명이다. 36명씩 1대1대1로 배정됐고 평균 연령은 36세, 37세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남녀는 거의 50대 50 비슷했다. 그 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소수고 뭐 거의 90% 내지 97%는 기저질환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이제 문제점은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고 일반인들이 많이 아데노바이러스를 평상시에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미리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 전에 측정을 했더니 역가가 200, 농도 200 이상인 분들이 각 군에서 56%, 53%, 44% 거의 반수는 이미 이 벡터에 대한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를 미리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성입니다. 7일 후에 이상 반응과 접종 부위 이상 반응인데 여기 보면은 저용량에서 83%, 중간 용량에서 83%, 고용량에서 75%에서 평균 81%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어떤 종류든. 대개는 이제 접종하고서 일주일 이내에는 접종 부위가 아프다. 또 불그레하다. 부었다. 또는 경결이라고 이렇게 멍우리가 만져진다. 대부분 풀리지만 우리가 보통 백신 임상 시험할 때 흔히 보는 국소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 임상을 많이 해보면 한 40~50%는 이런 경과를 이런 이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뭐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2~3일 내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 지금 3등급에 좀 심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소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라도 이게 뭐 중증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에 전신 이상 반응. 전신의 이상 반응이라는 건 열이 나고 피로하고 두통이 있고 뭐 이런 구토, 설사 이런 근육통 이런 부작용이죠. 그리고 28일 이내에 나타난 이상 반응을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거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또 뭐 가려움증 그리고 그레이드 우리가 부작용의 중증도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1, 2등급은 경미하고 이제 3등급은 중간 정도인데 3등급에 있는 환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4등급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이 지금 백신 자체가 108명 대상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역 원성입니다. 항체 반응입니다. 이 RBD라는 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인데 이 돌기단백의 표면이 AC 리셉터 호기 점막세포의 이 수용체에 붙어서 들어가는 이 붙는 부위에 대한 특이 항체 반응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중항체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일째와 28일째에 위에 있는 것은 엘라이자로 한 RBD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대한 항체입니다.
14일에 그 76.5, 91.2, 132.6 이게 용량이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으로 올라갈수록 항체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28일째에는 615, 806, 1445로 또 현저히 올라가죠. 그래서 고용량, 용량에 의존해서 디펜던트하게 저용량보다 고용량에서 더 항체가가 높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칸이 이제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그러니까 중화항체.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을 무력화하는 항체가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이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는 중화항체. 이 경우도 지금 14일째에 8점 역가가 지오메트릭 민 타이터가 8.2, 9.6, 12.7. 이게 또 용량이 올라갈수록 올라가죠. 그리고 이것이 28일째는 14.5, 16.2, 34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의하게 이제 용량에 비례해서 중화항체가도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이 중화항체가가 감염을 예방하는 수준의 높은 항체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중국 스타디의 하나의 특징은 한 번 접종을 하고 본 겁니다. 한 번 접종을 하고 14일, 28일째에 지금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스파스로 이제 세 번째 이제 T세포 반응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 전체 모든 108명의 환자의 T세포 반응입니다. 그 제일 왼쪽은 접종 전이고요. 왼쪽 위에 있는 지금 점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접종 전입니다. 뭐 항체 반응이 T세포 면역 반응이 없죠, 아예. 그다음에 14일째에 이제 올라가고 28일째도 올라가는데 14일째가 가장 높죠. 그리고 이 용량 의존해서 이제 T세포 반응이 고용량군에서 가장 높다. 저용량군이 낮다. 그렇지만 14일째가 정점이고 28일째도 여전히 높지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중간 그래프와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를 이제 1대 200 이하인 경우고, 오른쪽은 1대 20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갈려서 항체를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 1대 200 이상 높은 사람들 오른쪽 그래프와 1대 200 미만 이하인 낮은 군, 이게 나눠 보시면은 접종 전보다 다 항체가가 높아요. 그렇지만은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1대 200 이상으로 이미 높았던 사람들은 낮았던 사람들보다 이 항체 생성률이 T세포 반응 율이 그 수준이 높이가 인터페론 감마로 이제 지금 측정한 건데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미리 있었던 사람들은 T세포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에 14일, 28일 다 높은데 14일이 가장 높고 28일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가운데 막대 그래프는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1대 200 이하인 경우에는 상당히 T세포 반응률이 높다. 그렇지만은 1대 200 이상인 군에서는 T세포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백신의 단점이 이런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D4, CD8이라고는 T세포에서 인터페론과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죠. 튜머 네크로스 팩터, TNF, 인터루킨 2 분비세포의 비율을 봤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각각 위에 컬럼은 CD4고 아래는 CD8 세포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이 인터페론 감마, 가운데가 TNF 알파, 제일 오른쪽이 인터루킨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 백신 접종 전보다 접종 후 14일, 28일에 이런 인터페론이나 TNF 알파 또 인터루킨 2 분비세포가 자극이 돼서, 그러니까 면역 반응, T세포 면역 반응이 자극이 돼서 이렇게 증가된다. 그래서 이 백신이 항체 형성도 하지만 T세포 면역 반응도 자극하는 그런 좋은 면역 자극, 면역 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에서 사람 대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비드 19 백신의 최초 일상 임상 연구 결과고, 세 가지 용량군으로 부작용을 봤을 때 다 큰 부작용은 없는데, 고용량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열과 피로, 근육통 이런 전신 증상이 많아서 이 중국 연구팀들은 이상으로 갈 때 고용량은 빼고 저용량과 중간 용량 이 두 가지 용량으로 이상 임상 시험에 그 백신 투여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런 뭐 안전성과 면역원성도 보지만 용량 결정을 하는 그런 임상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원성인데, 이제 대부분 참여자에서 혈청, 항체 반응과 T세포 반응을 유효했다는 것이죠. T세포 면역은 접종 후 14일이 정점이고, 항체는 접종 후 28일에 정점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체, 그리고 항체 생성과 중항체, 그러니까 엘라이자로 측정하는 일반 항체와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테스트 중항체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서로 항체 엘라이자 항체가 생성될 때 중항체 생성률도 높았다. 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 우리가 중항체를 일일이 측정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엘라이자 항체 양성인 경우에 중항체 양성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모든 용량 투여군에서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단지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감염이 돼서 그 항체가 이미 있었던 사람들에서는 T세포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제 그런 지금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일상입니다. 뭐 지금 108명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점을 너무 과대 해석해서 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이미 개발됐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거는 1상, 2상, 3상 각 임상을 가는 단계의 이제 초기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뭐 이상에서는 한 수백 명, 500명 전후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안전성과 면역성을 더 심도 있게 보고, 또 3상에서는 수천 명,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백신 접종군과 의학대조군에서 백신 접종의 필드 효과, 실제 얼마나 감염을 예방하는지 그런 실제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 이제 3상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3상을 중국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오히려 브라질이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 유행 그 한가운데서 3상 임상을 해야지 그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이라는 건 참 10년, 20년 걸리고 뭐 지금 3조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길고 멀고도 지난한 어려운 백신 개발의 길인데, 이제 뭐 첫 임상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도 사실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것이고, 일단은 뭐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백신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걸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략을 빨리 세우고, 물론
정부에서 이제 뭐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단이 있으니까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이고 진짜 실전적인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된다. 연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내년 초에 백신이 가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